올해의 트렌드는 월배당 ETF.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월급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갑자기 월급이 뚝 끊기고 국민연금에서 제공된 연금으로 살기에는 그 연금의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2자릿수 이상이 가면은 굉장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괴리율이 30%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일단 ETF와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종목을 거래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차이점을 많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는 투명성과 거래 용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면 내가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지금 어떤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액티브 펀드는 이제 전략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ETF는 대부분 패시브로 지수를 추정하다 보니 지수의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일리로 그 포트폴리오는 바뀌는 거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혹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ETF와 개별 주식이 조금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는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ETF를 개별 주식처럼 매도와 매수 그 사이 내가 매도 호가를 내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주식 투자만 했던 사람이라면 ETF로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편리하다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원래 펀드를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좀 알고 싶었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장점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 ETF이다 보니까 21세기의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연금 계좌라던가 ISA 계좌라던가 내가 원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나의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ETF에 관심도 많아지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패시브, ETF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는 대형 액티브 펀드들, 이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액티브 펀드의 목표는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거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이걸 아웃퍼폼한 비중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S&P 500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빈도가 10중에 5번, 혹은 이게 연간 2년, 3년 장기 투자로 길어지면은 매번 시장을 이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ETF가 21세기의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TF 종류를 그냥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산군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리츠, 원자재. 리츠는 주식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은 조금 주식이랑 달리 보기 때문에 제가 나눠놨고, 이제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인데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대표 지수형이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ETF를 대표 지수형 ET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테마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한다던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혁신성장 테마 ETF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섹터형이 있습니다. 섹터형은 IT 섹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틸리티 섹터,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있는데, 이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냐, 아니면 혁신성장 테마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ETF
ETF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채, 그 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금리인지 혹은 채권의 가격 지수인지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막 구체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투자를 하진 않고 이게 한국 리츠냐, 미국 리츠냐, 싱가포르 리츠냐, 일본 리츠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자재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ETF는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서 정말 유명한 금, 원유, 은, 구리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원자재 ETF를 출시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축이 인컴형입니다. 뭐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 월배당 ETF 상품들이 다 여기 인컴형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인컴형은 주식형이 있고 또 다시 채권형이 있어서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을 이제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혹은 거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월배당금을 더 많이 드리는 전략을 가미한 그런 배당 상품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개수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티커라던가 티커가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파이라는 티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이름을 정할 때 조금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뭐 미국에는 뭐 브렉퍼스트 ETF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자재 ETF거든요. 내 아침 밥상 위에 올라오는 원자재를 담고 있는 ETF인데, 이게 원자재 ETF라는 거를 굳이 이름에 명시하지 않고 그냥 브렉퍼스트 ETF라고 뭐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커도 굉장히 재밌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에 어디에 투자를 정확하게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를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규칙들이 있어서 항상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이름이 길죠. 네, 굉장히 긴 이유는 저희가 이 상품이 정확하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를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름 안에 그런 걸 다 담아야 돼가지고 그렇게 좀 이름도 다르고, 미국은 티커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좀 특이사항으로 꼽아보자면은 국내 ETF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오늘 어제자로 업데이트 해보자면 한 14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40조 원 정도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 ETF 시장을 구성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그리고 워낙에 상장되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걸 상장을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미국은 SEC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인데, 그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는 상품들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지를 명시를 분명히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아무리 S&P 500 지수가 유명하더라도 미국 S&P 500이라고 저희가 이름에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야, 뭐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AI,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뭐 빅테크 10개의 경우는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보통 짓는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례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운용사들의 약간 합의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도 어떠한 단어를 쓰고 쓰지 않고는 운용사가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ETF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모든 ETF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끔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ETF는 상품의 구조상 괴리율이 발생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내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5시 반이나 6시 반에 이제 미국 정규장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 열리죠, 미국은. 근데 꼭 그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오전 9시에 장이 열리면 ETF 가격, 시장 가격에는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LP들이라던가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ETF를 거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브라 그러죠. 펀드의 기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생기는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 가면은 굉장히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두 자릿수 이상까지 안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냐면, 옛날까지는 아니고 2022년도인 것 같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괴리율이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투자를 하시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ETF를 좀 이제 여러 가지 ETF를 두고 어떤 ETF를 선택을 해야 되나, 비슷한 컨셉의 ETF를 두고 선택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과 비중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ETF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ETF의 규모와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바뀌잖아요. 맨날. 그리고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 ETF 시장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상품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의 트렌드는 월배당 ETF, 그 다음에는 AI, 그 다음에는 미국 대표 지수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들, 채권 ETF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이렇게까지 왜 인기가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라고 제가 지칭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브랜드인데, 타이거 ETF가 월배당 분야에서 거의 AUM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했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출시를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9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실질 소득을 보면, 국내 실질 소득을 보면 1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월급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월배당 ETF라는 상품 자체가 미래의 수익률을 현재의 현금 가치로 전환해주는 옵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매월 저희가 현금을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내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좀 월배당 ETF를 통해서 채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축으로 보자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제 나는 매월 월급을 받는 나의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월급이 뚝 끊기고 국민연금에서 제공된 연금으로 살기에는 그 연금의 수준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제 월배당 ETF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배당 ETF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기 있는 애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대표 지수형 월배당 ETF가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데 거기에 전략을 가미한 ETF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는 그 대표 지수가 주는 신뢰성,
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인컴형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막 날라가고 이런 거를 원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이면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에 강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선호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S&P 500이라던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던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ETF들 중에서도 월배당의 수준, 그러니까 타겟 프리미엄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타겟 분배율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는 그 자체 대표 지수에만 투자를 하셔도 연간 분배율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배당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배금으로 분기로 보통 드리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커브드콜 전략은 뭐냐면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들의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률을 콜옵션 매도라는 전략을 활용해서 현재 확실한 현금 가치로 전환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옵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 물론 ETF가 추종하는 지수, 예를 들어가지고 나스닥 100 혹은 S&P 500 지수의 연간 분배율 수준을 하회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면 그러면은 내 원금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확실히 있습니다. 커브드 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닥 100 ETF에 그대로 오리지널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스닥 100에 월배당을 주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지수 대비해서 내 분배금을 아무리 매월 재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 총 수익률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땡겨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땡겨서 받은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나는 미리미리 받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떤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분배율 수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수를 따라가는 정도라든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이 ETF 상품이 커브드콜 전략을 60%를 사용하느냐, 옵션 매도 비중을 뭐 30%를 제한을 하느냐, 10%를 제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배율 수준은 달라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비중을 어떤 식으로 정해가는지에 따라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정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콜옵션 매도 비중을, 이 상품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정도는 약 90%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에 1% 올랐으면 이 ETF는 하루에 0.9% 정도 오른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월 배당금을 못 받는 거고, 오리지널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컨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운용사들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을 구성해 놨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통 남들은 그럼 뭘 투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들은 뭘 투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분배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월배당 ETF들을 선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거기에 커브드콜 전략을 가미를 해서 분배율을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그런 월배당 ETF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그렇게까지 막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당연히 이제 완전 이제 100%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3% 떨어지면은 3%가 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드콜 ETF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보다는 미국 대표 지수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선호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은데, 지수의 성장성이 기대되지 않으면 월배당 ETF로서의 매력도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주식형이잖아요. 담고 있는 주식이 똑같은데 얘 혼자만 좋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사시는지 제 눈에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이 ETF로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미국을 기초지수로 두고 있는 월배당 ETF들의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추종하는 지수로만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월배당 ETF는 미국 지수 아니면은 한국 지수거든요. 근데 한국 지수 추종하는 월배당 ETF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 안 하세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선호도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어떤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를 이제 1년 정도를 봤을 때 미국 대표 지수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관련되어 있는 월배당 ETF들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